그러면은, 자, 이제 행복한 투자자 야후와 무료 뚜껑 불이익 탈출 들어와. 예, 제가 PPT를 잘 못해서 이건 다 그냥 뭐지 그거? 무료 프로그램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거기서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쁜가요? 네. 핑크를 좋아해서 남자는 핫핑크라는 말을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핑크가 끌려서 핑크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행복한 투자를 꿈꾸고요. 투자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첫 번째 주제는 불이익 탈출을 위한 팩트 체크.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팩트,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만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이야기로 사실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래 더 단편적으로 보면은 한 뭐 4년, 5년 전쯤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최순실에서 언론에서는 최순실의 존재를 계속 부정했지만 뒤에서 이제 젊은 층들은 다 추측을 했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됐죠.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런 걸 다 숨기는 언론인의 역할은 항상 지금도 그렇고 항상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어떤 그 시각이 있는 그런 곳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은 정확한 진실을 잘 모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우리가 불인이라면은 다 몰라도 이거 세 개만 저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불인이 부동산 초보 투자자라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로드맵을 살짝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제가 누구냐? 저를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닉네임은 야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부자 노트라는 옆에 있는 책을 공동저자 7명과 함께 책을 쓰게 됐어요. 네,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라는 그 카페 커뮤니티에서 뭐 부동산 기초반, 그 다음에 뭐 타이밍 투자반, 뭐 권리분석 특강 등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임장을 가요. 임장이라는 거는, 여기 써있는 임장이라는 거는 현장에 임하다. 네, 현장에 임하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임장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경야독단이라고 이번 달 7월 달, 6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해서 독서 강의죠. 책을 어떻게 읽을지 제가 읽었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동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부동산에 적용시킬지 강의를 하고 있고, 아까 들으셨던 분이 같이 얼굴을 드러내주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소액 투자반이라고 이건 다음 달에 준비를 할 건데 이거는 또 패스하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팩트 체크를 좀 해보는 거예요. 자, 강의 목표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인식한 이후에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과거의 나의 행동들로 인해서 오늘의 현재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뭔가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고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피하면은 자꾸 그 문제는 저의 주변에 계속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특강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만 얻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래서 투자는 지금도 지난 달에도 앞으로 다음 달에도 계속 돼야 된다. 킷 투자인이라고 제가 말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왜 불인인가? 우리는 왜 부동산 어린인가? 초보 투자자인가? 자, 크게 제가 봤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한 4가지 정도? 뭐 더 많은 이야기를 있겠죠? 제가 불인이 부동산 초보 투자자였을 때는 이 이유들 때문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대출은 나쁜 것이라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항상 이야기했고요. 대출 받지만 하는 이야기, 대출을 받으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축이 최고라고, 네, 절약과 저축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커왔고요. 세 번째는 주식, 비트코인 등 빠른 변화를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건 아닐까? 네 번째로 부동산 투자는 목돈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돈이 없어서 못했어. 그렇게 나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부동산 투자는 나오고 먼 이야기야 라고 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거를 알아봐야죠. 우리 좋아하잖아요. 팩트 체크. 팩트를 체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나한테 문제로서 다가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제가. 자, 첫 번째, 대출은 나쁜 거래요. 자, 대출에는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재테크 책을 읽어보셨다면은 두 가지 종류의 대출이 나와요. 좋은 대출, 나쁜 대출, 이 두 가지 정도의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은 뭐냐? 그럼 책에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자 누가 내? 이자 납부의 주체는 누구야? 이자 누가 내? 네. 그거거든요. 좋은 대출이라는 거는 대출을 받아서 대출의 이자를 내가 안 내요. 나쁜 대출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가 내요. 네. 그래서 이 나쁜 대출은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자를 내가 내는 대출. 자, 그러면 부동산 좋은 대출은 이미 우리는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은 활용하고 있었어요. 사업가들. 사업을 내 돈 주고 사업하시는 분이 없어요. 네, 가게를 차리더라도 내 돈, 그런가요? 네. 잠시만요. 자, 모두 한번 음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강제로 음속을 시킨 게 있나? 있네요. 됐습니다. 네, 있는 걸로 알았는데 찾았습니다. 혹시. 자, 이자는 내가 내면은 우리가 사업가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게를 차리신 분들 내 돈 내고 사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사업을 통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월세를 갚는 거죠. 어쨌든 내가 내긴 했죠. 왜냐면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냈지만.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부동산에서 주로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을 이야기할 때 이 좋은 대출이라는 애는 누구의 돈을 냈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한 1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월세 1000에 40에 임차인,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한 8천만 원 받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좀 못 받는데 과거에 이랬거든요. 8천만 원 받으면은 내 돈은 한 1000만 원만 들어가고 세입자 돈 1000만 원, 은행 대출 8천만 원 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돈 1000만 원만 넣으면은 이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한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은행에 이자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자한테 40만 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15만 원을 주고 내 주머니에다가 25만 원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8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이 대출에 15만 원을 안 내. 나 대신에 세입자가 내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대출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나는 내 돈 1000만 원만 넣고서 매달 25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하고 이게 1년치가 되면은 1년에 3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 돈 투자금 1000만 원 대비해서 1년에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수익률이 30%가 되겠네. 은행에 1000만 원 맡기면은 요즘에 금리가 뭐 1%대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맡기면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얼마를 줄까요? 1000만 원 맡기면 이자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그대로 나한테 안 줘요. 여기서 뭐를 빼냐면요. 15.4%의 배당소득세를 빼가요. 그러면 은행은 나한테 84,600원을 줘요. 원천징수로 15,400원을 빼가서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하고 우리한테는 84,600원 주는데 이 아파트 한 채를 샀더니 나한테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출로 우리가 월세 아파트 투자해야 돼가 이제 부동산 투자였던 거죠. 네. 근데 이걸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제일 많이 하는 애가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 은행이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은행은
재테크책을 보곤 하면은 은행이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예대 마진이라 그래. 예대 마진이 뭐냐? 예금하고 대출하고의 차이만큼을 먹고 사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한테 예금 금리로 뭐 2%의 금리를 주면은 기업한테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기업에다가 대출을 8%의 금리로 주면은 차이만큼 6%가 남겠죠. 이거를 은행이 먹는 거예요. 은행은 돈이 없이 장사를 해요. 우리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기업에다 빌려주는 거예요. 또는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죠. 근데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싸니까 당연히 은행은 우리 돈 갖고 장사하면서 돈을 버는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은행 자체는 좋은 대출로 은행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뭐예요? 수백 년 동안 중세 시기부터 금세공자부터 했던 거죠. 그러면서 좋은 대출인데 우리는 몰랐죠. 그러면서 은행은 대출을 나쁜 거다면서 우리한테 이런 비법들을 안 알려준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또 재테크 그런 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자를 내가 내는 대출은 나쁜 대출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이자를 남이 내주는 나 대신에 누군가 내준다면은 좋은 대출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출을 많이 받아도 좋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저축이 최고래요. 저축이. 저축이 최고. 저축은 지금도 최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축이 최고라는 이유로 좀 왜곡이 됐던 게 있죠. 자, 이게 나온 게 뭐냐. 등록금 얘기가 나와 있고, 막, 고등교육법이 나와 있는데, 무슨 갑자기 교육법이 나와 있네요. 자, 예를 들기 위해서, 저축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뭐, 사셨던 분들, 뭐, 저보다 더, 저희 부모님 세대,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은, IF 시대 때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를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많이 들으셨죠? 뭐 20%대까지 은행에서 예금을, 금리를 줬죠. 은행에다가 1억 맡기면 1년에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 투자를 안 해도 됐던 거였죠. 그래서 뭐 60대 이상의 분들은 저축이 최고라는 그 머릿속에 인식이 있고 자식들한테도 저축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고요. 지금은 20%가 뭐예요? 2%도 안 주고 1% 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투자를 하게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화면이 바닥에 안 눕혀서 글씨가 개판인 점. 글씨를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못 쓰진 않거든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거죠. 물가 상승 이야기를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왜 우리가 저축보다는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 대학교 등록금도 물가 상승률에 나오는 예시 중에 많은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대학교 갈 때는 막 8%, 막 10%대였는데 예, 찾아보니 요즘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인상 한도가. 뭐 2011년도에는 5.1%대에서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2018년도에 1.8%, 2019년도에 2.25%까지 인상 한도를 정해줘요. 자, 인상 한도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을 시켜놨어요. 나라에서요. 지금 무슨 말이냐? 직전 3개년도, 올해가 2021년도니까요. 2021년, 2020년 이 직전의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때 1.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묶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도 저금리와 함께 같이 지금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낮게 성장되고 있죠. 지금 현재 10년 가까이 동안. 그래서 보니까 뭐 0.7%, 1.0, 1.5 이렇게 낮다 보니까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도 낮은데 2019년도 기준에 이제 대학저를 보면은 연대가 가장 높았어요. 자, 우리 자식이 이제 연대 보내야 되잖아요. 자식 있으신 분들은. 자, 연대가 제일 비쌌어요. 네. 한 학기 등록금이 915만 원 평균이 제일 비싼 학교였는데요. 자, 지금 우리 자식이 있어요. 만약에 고3입니다. 자, 내년에 연대를 넘어가고 싶어요. 네, 연대 갈 성적이 되네요. 그래서 내년에 대학교 등록 자금을 미리 은행에 저축을 해요. 연대가 이제 우리 자녀가 갈 학교를 알아보니까 등록금이 9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900만 원을 은행에 저축 예금을 딱 했어요. 1년 뒤에 딱 입학할 때 주려고.
그러면은 900만 원을 가만히 넣어놨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제 자식이 내 딸이 뭐냐 그 연대에 들어가려고 딱 한 거죠. 연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대학교 등록금이 인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2.25%니까 계산하기 어렵네요. 900만 원이니까 한 2% 상승했다고 할게요. 2% 상승을 하면은 900만 원에 2%니까 918만 원이 되겠네. 자, 대학교 등록금이 은행에다 내가 900만 원을 넣어놨는데 등록금은 인상이 됐어요. 다음에 내 딸을 보내려고 했더니. 그래서 918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뭐 우리 지갑에서 18만 원 더 내가지고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돈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돈을 준비해 놓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찾으러 갔죠. 은행에 맡겼더니 은행에서 나한테 1% 예금금리밖에 주지 않아가지고 나한테 그럼 909만 원이니까 9만 원 보태면 되겠지 했는데 이 9만 원도 다 안 주고 15.4%를 떼가지고 한 907만 원 정도 주는 거죠. 나한테. 네, 907만 원. 즉 올해 만약에 내 딸이 연대를 갔으면 900만 원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다 900만 원만 냅뒀어요. 오히려 집에다 놔뒀으면 돈이 안 늘어났겠죠. 금리가 없었으니까. 은행에다 맡겨놨는데 907만 원이 됐고 대학교 등록금 918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못 보내게 된다는 거죠. 네. 즉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저금리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즉 그냥 저축만 해서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900만 원은 연대에 입학할 수 있는 900만 원이었는데 1년만 지났는데 가만히 있던 돈이 907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연대는 못 보낸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이라는 거는 안전적으로 돈을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투자 수단인 것 같아요. 단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내가 필요한 시기에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게끔 계획하는 용도로는 너무 좋은 투자 방법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어떤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투자를 안 하고 계속 적금만 붓는 우리들이 있었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 다음 세 번째. 자, 주식, 비트코인. 이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든. 자, 100만 원을 해봐. 뭐 주식 한 주 사는데 10만 원만 있어도 10주 살 수 있는 주식도 있고, 뭐 100주를 살 수 있는 주식들도 있다 보니 적은 돈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좋아요. 그래서 장점은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100만 원, 10만 원, 50만 원으로 접근하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진 않아요. 다들 해보니까. 그러면서 변화도 빨라요. 급격하게만 빨간불 들어오면요, 막 올라가요. 막 상한가 치면 기분도 막 좋아요. 그러다 하락하면은, 계속 막 기분이 나빠요. 네. 고점에 물리면 또 기분 나쁘죠. 변화가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스피디해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너무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빠르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부동산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예. 저도 막 주식만 하고, 뭐 펀드 들고, 막 이런 재테크 수단만 계속 했었지, 부동산에 오기 전까지는. 단점은 뭐예요? 이 단점이, 이게 가장 큰 단점은 어쨌든 간에 고점에 물리면은 손해가 막 심해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말하는 뭐 1등 기업에 사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IMF를 겪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뭐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 대우그룹도 10위 안에 들던 그룹이었어요. 대한민국. 근데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네. 이 지금도 코스피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고대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가장 큰 리스크죠. 기업이라는 게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변화를 맞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저도 이제 뭐, 40이 넘어서는 소니, 뭐 이런 기업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뭐, 워크맨이든 엄청 잘 나가다가, 뭐, 코닥, 다 한순간에 망해버렸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졌죠.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인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느낌으로는. 네. 그래서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 다 좋습니다.
투자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장점과 단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유의점은 만약에 이런 투자를 하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바가 딱 하나 있어요. 부자들은 이거에 예민하다고 하죠. 퍼센트에. 즉 금액 만 원 단위가 아니라 퍼센트에 민감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퍼센트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 비트코인에서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은 막 그래요. 아, 나 어저께 상한가 두 번 쳐서 30% 먹었어. 이틀 동안 15% 두 번 상 쳐가지고 30% 먹었대요. 우와, 대박이다. 그렇게 우리 얘기하잖아. 아, 근데 뭐 얼마 안 돼. 20만 원밖에, 뭐 3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네가 오늘 밥 사는 거야? 밥 살게. 이렇게 되잖아요. 즉 3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투자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만 이제 산 거였죠. 재미 삼아 샀거나 100만 원치 샀는데 운 좋게 30%두 번, 상 두 번 쳐면서 30만 원을 번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은 다 이 30만 원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의 장점도 못 느끼고, 부동산에 와도 부동산 투자에서 장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퍼센트에 예민해져야 돼요. 네. 지금 상 두 번이니까 이틀 만에 30%난 거거든요. 한 달로 치면은 15 곱하면은 450%의 수익률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은. 1년으로 치면은 12달을 곱하면은 얼마니? 네, 5,400%의 수익률이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수익률에 우리가 항상 예민해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한지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한 30만짜리 투자인 거야, 자기한테는. 근데 내가 여기에 100만 원에 1억을 넣었으면 이 사람은 3천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절대 1억을 못 넣죠. 왜냐면 내가 이 100만 원 든 행위 자체가 3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행위고 100만 원도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공부하지 않고 100만 원 그냥 넣어본 거에 확률도 높고. 우리는 이 퍼센트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하는 바 중에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투자에는. 이 투자를 할 때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뭐 채권을 사시든 펀드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항상 내가 지금 이 돈을 얼마만큼 벌리고 싶을 때 어떤 투자 수단을 활용할래? 라고 고민을 할 때 항상 저는 기준점을 연수익률로 비교를 해요. 모든 투자 수단은 1년의 수익률을 몇 프로를 볼지로 놓고서 나는 이 돈을 얼마만큼 벌리고 싶어. 나는 얼마만큼 벌리고 싶으니까 난 주식을 해야 되겠어. 나는 펀드에 들어도 괜찮아, 이 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식을 할지 부동산을 할지 비교해서 분산을 하더라도 주식에서는 나 몇 프로의 수익률을 기대할 거고 나 부동산 투자에서 얼마나 기대할 거야. 그때 비교되는 수익 기준이 1년에 몇 프로인지로 다 똑같은 기준점을 놓고 비교를 하셔야지 기준점이 없으면은 그냥 뭐 선택하는 거죠. 뭐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앞면하고 뒷면 나오면 뒷면 거 하고 이러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는 투자금을 어떤 투자를 해서 내 돈을 얼마만큼 자산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저런 기준점을 가지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의 공통점은 부동산도 최근에 빠른 변화가 되게 있었잖아요. 한 10년 만에 급격한 변화를 보였거든요. 10년, 그래서 10년 주기산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빠른 변화가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좀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은 다 높은 편이에요. 펀드나 뭐 이런 채권 투자 수익률보다 고수익률을 지향하죠. 차이점은, 다음 페이지에 한번 봐볼게요. 차이점은 이건 것 같아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하나를 끄집어냈을 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보여요, 집이. 형태가 보여요. 자산 중에서. 주식은 이 사람들이 있지만,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숫자로만 나와 있잖아요. 주식을 사더라도 내가 내 손에 주식을 한번 못 만져보죠. 그냥 핸드폰 화면, 컴퓨터 화면에서만 우리가 보고, 내 주식이 얼마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인지하지, 인터넷 뱅킹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절대 A증기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한단 말이죠. 주식을 현금 뭐 팔고 인출하는 수는 있지만 주식 자체를 인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형태가 안 보이는 무형자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좀 되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라면은 지금 10억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삼성 엄청 샀죠. 네.
이재용을 믿고 이재용을 풀어달라면서 삼성을 샀죠. 네. 이재용인데 구속된 게 그 뇌물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액투자가 그 뭐냐 소액주주가 고발해서 그런 거야 주주들이 네. 횡령죄로. 자, 아무튼 이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치를 사실 거예요? 아니면 강남에 아파트를 10억 주고 사실 거예요? 네. 대치동, 네, 대치동인 아파트 정도 살 수 있겠네요. 지금 수준이면. 어떤 걸 사시겠나요? 네. 아파트요. 네. 강남 아파트요. 네. 채팅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쵸? 이게 가장 큰 이유.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은 눈에 안 보여서 믿음이 좀 안 갖는 거죠. 네. 그래도 뭔가 내가 이런 큰 돈을 넣을 때는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는 억 단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도 뭐 좀 처음이어서 좀 뭐 불안하고 이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하지만 주식에 저렇게 넣으라 그러면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경험이 쌓여야 되고 내가 수익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수익도 높게 가져가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하대요. 정말 목돈이 필요할까? 제가 그냥 최근에 그냥 보는 단지들 중에서 몇 개를 그냥 끄집어 와봤습니다. 자, 이 원당주공이라는 건데 이건 충남. 자, 수도권에는 이렇게 작은 금액들이 없어서 잠시 좀 멀리로 가봤는데요. 충남 당진시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원당 주공 아파트예요. 자, 전세가 1억 4,500만 원이에요. 이 타입은 지금 50일이니까 얘가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20평? 아니다. 7, 3, 20평. 한 방 두 개, 화장실 하나쯤 될 거예요. 20평짜리 아파트예요. 보통 주공식 아파트. 근데 매매가 얼마예요? 1억 4,700만 원. 나 지금 이 아파트 내가 지금 1억 4,700에 사서 전세 1억 4,500에 주면은 제 돈 얼마만 있으면 돼요? 200만 원만 있으면 사요. 네. 자, 목돈인가요? 네. 자, 무튼 다음 여기는 이제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부영 아파트예요. 얘도 20평짜리 소형 아파트죠. 자, 얼마예요? 매매가? 자,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전세가 얼마예요? 뭐 5천에서 5,500이에요. 자, 이거 사서 이렇게 전세는 뭐예요? 네, 세입자가 오히려 나한테 돈을 200에서 700만 원을 주네. 네.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네. 자, 요거는 칠곡군인데요. 칠곡군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이것도 2015년식이었네요. 아무튼 신축급이에요. 네. 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24평형이고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단지. 자, 뭐 매매가 1억 4천, 1억 4천5백 전세 1억 4천5백. 자, 제가 요거 사가지고요. 요거 전세 넣으면 제 돈 안 드리고 얘가 5년 된 아파트였나? 기억이 좀 안 나네. 5년 차 아파트 하나 그냥 공짜로 갔네요. 네. 자, 목돈이 필요한가요? 네. 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들으면은 그 확증 편향이라는 그 심리적 성향이 있단 말이죠. 즉, 내가 믿고 있는 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근거들만 수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근거들로만 확신을 가져요. 네. 이런 거 보여주면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저거 뭐 소형 평이니까 안 오를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도 다 오른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투자를 못했던 거고, 투자 멀어졌던 거고, 소액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도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내가 했던 반응이나 지금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에 부동산 집값이 상승한 거를 못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답이야 이런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 안 믿었거든요. 이게 무슨 주식이지. 그래서 주식 관련된 거 공부만 하고 주식 투자하고 펀드 투자만 하고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졌죠. 결국은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답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이 투자가 되게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아파트만큼은 다른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빌라, 토지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그것들은 조금 더 어려워요. 아파트가 제일 쉬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예, 그걸 뭐다 이야기하기는 할 것들이 많아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아파트 투자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그 투자로 돈을 버시고, 벌러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언론에서는 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저는 그게 정부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욕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무튼 그래서 지금 되게 너무 급변하게 시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들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뭐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웬만한 돈 갖고 10억 안 넘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불안한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고 네, 너무나 싸잖아요. 제가 관심 갖고 계속 보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예,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 안 알아봐요. 예. 말은 제가 맨날 얘기해도 본인이 직접 찾아볼 생각은 항상 안 하세요. 예. 하지만 꼭 찾아보고 우리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집을 사는데 뭐 그냥 1시간, 2시간 만에 살 거 아니잖아요. 노트북을 하나 사더라도 블로그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후기들 보고, 그 다음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 막 이런, 뭐 몇 날 며칠에 걸려서 그 시간을 투자해서 노트북 100만 원짜리 사는데, 몇 억짜리, 억대짜리, 몇 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는 너무 쉽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시간을 쏟지 않으면, 그럼 결과적으로 그 투자가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약간의 흔들릴 때 너무 많이 흔들리면서 힘들어지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을 느끼고 부동산을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심플하게 쉽게 중요한 것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규제 상황이 가장 크게는 이렇게 된 거죠. 뭐 대출은 2016년도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때부터 월세 투자들, 빌라라든가 아파트로 월세 투자하는 것들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 세금은 2017년 파리 대책, 파리 대책 가장 큰 대책이었죠. 이 대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엄청 부과를 시작하면서 계속 해외 거듭하면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계속 규제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슈였던 임대차 3법. 자, 이게 또 투자자들한테 또 불을 붙여주죠. 예. 전셋값을 폭등을 시키게 된 가장 큰 원흉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정부는 다 모니터링을 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참 그래요. 예. 결과적으로 정부에 있는 분들도 예,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임대차 3법 발의 전에 예, 얼른 전세금 올려가지고 다 왔고 막 그랬잖아요. 본인들도 아니까 예, 이거 하면은 불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가장 큰 또 규제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불합리한 좀 임차인한테 좋은 법은 아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진행되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팩트 체크를 또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인 것 같아요. 투자하셔야지 하면은, 양도세 중과라고 뭐 뉴스 보니까 뭐 몇 억씩 막 내고, 뭐 다주택자 중과 뭐 20% 중과하고 30% 중과하고 막 이런다는데, 어떻게 투자해요? 그다음에 뭐, 다주택자 종부세 막, 뭐, 집 보유하고 있으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는 막 뉴스가 막 나오는 거죠. 네, 강남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수천만 원인데 이거 종부세 인상 엄청나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갖고 있냐. 네. 그다음 세 번째, 지금 너무 많이 상승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사두세요? 맨날 이제 이 이야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항상 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거냐? 네. 팩트를 체크해야 되겠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아닌지. 아무도 팩트 체크를 하진 않으세요. 예. 이게 항상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 같아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99%의 분들이 안 찾아보시더라.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자,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중과라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 자,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50채 아파트가 갖고 계시고요. 인천에 49채, 49채 아파트가 갖고 있고요. 자, 속초에 한 채, 총 100주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
아유, 이게 상상만 해줬죠. 예. 저 투자할 때는, 나 100채는 가져야지,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요. 예. 저 양도세 내고 싶죠, 막. 저 양도세 안 내도 되거든. 그냥 갖고만 있어도 그냥 기분 좋네. 종부세 막, 뭐, 1,000만 원 내라도 아파트 하나 팔아서 내고 하면 되죠, 뭐. 매년. 그럼 그래도 100년은 살겠네요. 1년에 한 번씩 한 채씩 팔면은 100년은 종부세 내면서 살겠네. 네. 자, 그러면 속초의 아파트를 제가 4억에 샀어요, 이거를. 그래서 5억에 팔았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세금 그 기준도 피해서 딱 뭐 2년 1개월 보유했고요. 네, 2년 지났으니까 중과되진 않고요. 최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보유했어요. 자, 양도세 얼마 낼까요? 자, 4억에서 5억이니까 단순하게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은 5억에서 4억 되면은 1억 먹었네. 1억 남겼네. 1억 차익 생겼네. 자, 이 포인트는 뭐냐? 1억에 대한 세금이 얼마야? 내가 집 팔고서 1억을 차익을 냈어. 그럼 세금 얼마야?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주식 투자하기 너무 좋은 게 세금이 없죠. 네, 차익에 대해서. 증권거래소에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사고팔고를 많이 하면 그런 펀드는 좋지 않은 거죠. 무튼 해외에는 차익에 대해서 주식도 세금이 다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면제죠. 네, 지금. 그래서 이걸 자꾸 만들려고 그러죠. 자꾸 세금을 늘리려고 그래가지고. 네. 자, 그러면 부동산은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1억을 하면은 얼마일까를 알아야 돼. 나 100채. 그 정부에서 말하는 다주택자. 마녀죠, 마녀. 다주택자예요. 얼마일까요? 자, 얼마를 세금으로 낼까요? 자, 한번 채팅으로 쳐보시겠어요? 편하게.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채팅으로 쳐주셔도 좋고요. 1,000만 원? 다주택자인데요? 3천만 원. 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왜 투자 안 하세요? 100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차익 1억 1억인데 세금 1,000만 원? 3천만 원. 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내가 9천을 먹는 거고, 3천만 원이면 내가 7천만 원 먹는 건데,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네. 이게 욕심에 따라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양도소득세 계산 너무 쉽습니다.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어플이 너무 많이 발달하고요. 네. 똑똑하신 분들이 뭐 인터넷 웹사이트든 어플을 통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 안 하도 됩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근데 대입을 안 해봐요. 그렇게 해보래도. 네, 이거는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만들어놨어요. 자, 홈택스에 가서 제가 입력을 합니다. 뭐, 날짜 대충 쓰고요. 2년 1개월쯤 되게끔 써놓고요. 자, 양도가액 5억 원에 팔았어요. 취득가액 4억 원인데 원래는 뭐 이제 뭐 매입가가 4억이고 취득세 있고 뭐 법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을 써서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 우리 뭐 부모님 1인당 그 월급 낼 때 우리 근로소득 낼 때도 공제 맞죠? 150만 원씩. 그래서 부모님 우리 집 앞으로 가져오려고 하죠. 막 그런 것들. 그런 공제가 1년에 한 번 250 해줘요. 부동산에서는.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계산 쭈루루루 나와서 세금이 얼마냐? 1,700만, 5만 5천 원이네요. 네. 세금이 없지 않죠. 세금은 무조건 있습니다.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국세청이 상상하는 세금, 네. 실질 과세주의 원칙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네. 자, 그렇습니다. 1,700만 원만 내면 돼요. 즉, 1억 원, 내가 한 1억 정도 차익 내면은 세금 보통 한 2천 내요. 이건 지금 지방세가 빠져있긴 한데, 뭐 다른 뭐 비용들까지 해서 뭐 2천 전으로 내요. 네. 그러면 1억만 원 차익 나면 나는 8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괜찮은 수익이지 않나요? 네. 자, 나는 무슨 사람이었어요? 다주택자. 100채를 갖고 있어요. 100채가 있는데 중과 됐나요? 중과가 안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1억 정도 내가 차익을 내면은 나는 세금 한 2천만 원 정도 내겠구나. 나는 그 아웃라인이 있어야 돼. 그 개요가. 그래야지 내가 투자를 하면 얼마 정도는 벌겠구나라는 그 감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죠. 그냥 막연하게 사놓고 막연하게 오르길 바란다? 네, 물 떠다 놓고 매일 이렇게 비는 거죠. 이렇게. 네, 제발 오르게 해주세요. 이거랑 차이가 없죠. 네. 그래서 딱 그 윤곽은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다주택자예요. 100채를 갖고 있지만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 않았어요. 네. 왜 안 됐느냐? 속초가 여기 색치된 데 없어서 그래요.
그죠?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에서 그냥 규제라는 버튼만 누르면은 전국에 규제된 지역들을 색칠을 해서 보여주죠. 확대하면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요. 이 지역에만 있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즉 내가 서울에 100채가 있었지만 서울에 50채가 있었고 인천도 조정 지역인데 서울에 50채, 인천도 49채가 있는 조정 지역에도 많지만 즉 속초에 여기가 조정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즉 조정 지역이 아닌 물건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아요. 내가 인천에 집을 팔면요 중과가 되고 서울에 집을 팔아도 중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 팔 때 너 주택 몇 개 있어?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없는 여주거나 춘천이거나 뭐 이런 포항시 뭐 북구거나 뭐 이런 데를 판다면은 김천시를 팔거나 군산시를 팔거나 서산시를 팔거나 거기를 사서 투자해서 판다면은 중과가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럼 양도소득세 중과는 무조건 집이 많다고 중과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내가 돈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고민해야 돼. 왜냐면 난 서울에 집을 5채, 10채 살 수 있다면 뭐 50억, 100억이 있으면요. 근데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네, 우리 아까 봤던 그 200만 원짜리 어디죠? 막 거기 찾아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1000만 원짜리 집 살려고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데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는 거는 나하고는 양도소득세 중과하고는 1도 관여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나하고 관련 없는 걸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네, 그래서 항상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본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포인트는 집이 많더라도 내가 파는 이 속초라는 지역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은 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한 1억 정도 차익 나면은 한 2천만 원. 세금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네. 번 걸 생각해야죠. 네. 자, 그 다음은 다주택자 종부세가 인상이 된대요. 인상 수천만 원, 엄청 많이 올라가네? 어떻게? 네, 그 얘기죠. 네. 자, 볼게요. 종부세라는 것도 계산 공식이 너무 쉬워요. 중학교 수준도 안 돼요. 중학교 수준, 중일 수준까지 되려나? 네, 중학교 1학년 수학만 풀 수 있으면은, 네, 요즘 중학교 1학년 수학도 부모님들은 어려워하시던데, 학부모님들은. 네, 제가 항상 수학 가르칠 때, 네, 선생님께 항상 의존하시는데, 무튼 너무 어렵지 않아, 너무 쉽습니다. 그냥 계산식만 대입하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 윤곽만 보고서,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할 거면은, 내가 종부세를 얼마쯤 내겠구나 알고, 너무 비싸? 그럼 나 투자 실래? 아, 괜찮아. 그럼 투자할래? 이렇게 알고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자, 종부세라는 거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해가지고 부자세라고 일명 불리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어쨌든 2%, 대한민국 2%만 낸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이건 좀 전 세계에 없는 세금이죠. 예, 그러니까 좀 별로 좋은 세금은 아니죠. 자, 보면은 계산하는 법은 공시가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시가라고 해서 우리 시가 그 횟집가만 많이 써있죠. 네, 다금바리 시가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네, 가격이 시세대로 변동하는 거죠.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죠. 즉 부동산 아파트도 가격이 변동을 해요. 정찰제가 아니에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싸게 부를 수도 있고 비싸게 부를 수도 있고 비싸게 부르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싸게 부르면 사면 되는 거고 시가는 그런 거죠. 시세의 가격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가격은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은 가격인데요. 네, 공공기관, 나라에서 정해줘요. 왜 정하냐면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시, 모두에게 알려서 그 가격을 내가 세금 받기 위해서 그 기준대로 세금을 거둘 거야 라고 하는 공시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찾아봐서 네, 네이버에 그냥 치기만 하면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시가격을 다 더해줘. 이거 기억 모르잖아. 다 더한다는 얘기 까먹으셨죠, 여러분들? 네. 주택 공시가격을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한 다음에 공제 빼줄 거래요. 얼마를 빼냐면요. 우리는 다주택자가 될 거니까 6억을 빼주면 되고요. 집이 한 채밖에 없으면요. 9억을 빼면 되는데요. 이번에 서울의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요. 국회의원들 자기 집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세금 덜 내려고 지역으로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피해를 봐야지 계속 바꾸죠. 뭐 올리죠. 네. 서민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올린대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지금 여기 상가거든요? 상가 건물은 공제 얼마 해줘요? 80억 해줘요. 네, 그럼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있잖아요? 종부세 안 내요. 네, 그건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있으면 종부세 안 내는데요. 그냥 서울의 마포구의 마포레미안 프로지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많이 내죠.
근데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네, 종부세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무튼 그래서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할인해 주는 건데요. 올해까지 이제 95%를 그러니까 95%가 0.95로 곱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년부터는 100%여가지고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내년부터 그냥 뭐 곱할 게 1이에요. 곱하기 1이거든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공시 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내가 다주택자면은 6 빼기 6억 해주면 되고요. 1주택자면은 빼기 9억 해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거기다가 그 나온 거에다가 요거대로 곱하면 돼요. 네. 3주택 이상 있거나 조정지역에 두 채, 뭐 서울에 두 채 있거나 뭐 인천에 두 채 있거나 하신 분은 요거대로 곱하시면 되고요. 두 채 이하면은 요거대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공시 가격에 제가 맨날 알아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이버에 이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 다 안 쳐도 되고요. 공시 가격만 쳐도 여기 떠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니까요. 그래서 공시 가격 알림이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면요. 이걸 딱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니까요. 아파트는 여러 명이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딱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막 나와가지고 그 지도에서나 아니면 주소를 입력해가지고 동호수까지 입력하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수업을 듣고서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네. 안 하면은 오늘도 안 하고 다음 주에도 안 하고 한 달 뒤에도 안 하고 6개월 뒤에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은 꼭 기억해 낼 거 공시 가격 한 번도 안 찾아보신 분은 공시 가격 꼭 찾아보세요. 네. 전세 살고 있는 내가 전세나 월세 살고 있더라도 그 집이 얼마인지 세금 얼마인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할 거야. 여러 채를 살 거야. 아, 그러면 종부세가 되게 크다는데 정말 많이 낼까? 그럼 내가 살 것들을 한번 찾아봐서 계산해 보면 되잖아. 같이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살지를 모르니까 우린 소액 투자자잖아요. 그럼 아까로 돌아가가지고 그 싼 애들 제가 잠깐 골라낸 애들 얘네들 그리고 충남 당진시에 있는 원당주공 그 다음에 구미시에 있는 구형아파트 칠곡군에 있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를 한 채씩 한번 사볼게요. 그래서 공시 가격을 알아보러 가볼게요. 자, 그 공시 가격을 알아보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까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칠곡군에 있는 거 306동 702호 7층이었거든요. 코스는 모르니까 702호라고 쳐볼게요. 그랬더니 이 세금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1억, 2019년도에도 1억, 2020년도에는 8,400만 원. 아, 구미 칠곡군이 이때 좀 힘들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공시 가격도 떨어지네. 그럼 집값이 떨어지니까 시가가 내려가니까 공시 가격도 내려가야 되겠죠. 2021년도에는 8,740만 원. 살짝 올라왔어요. 아, 그러면 이제 구미라는 데도 지금 공시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시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구미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오랜 기간 힘들었다가 이제 조금씩 좋은 아파트들은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왔고 그래서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관심을 가져도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7곡구는 구미 바로 옆에 있긴 해요. 구미랑 바로 붙어있어요, 여기는. 네, 공단이랑. 그다음에 3부형 아파트, 얘도 부형 아파트인데요. 네, 공단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112동 3층이었거든요. 아까 그 물건이. 308호를 한번 눌러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3,800, 3,900, 3,800, 3,800, 3,500, 2억 2,970, 2,530만 원. 공시 가격 이렇게 되네요. 싸네요. 그쵸? 아까 4,500만 원이 그랬죠, 얘가. 그리고 이제 원당에 있는 원당 주공 아파트도 보면은 1억 1,600, 1억 9,900, 1억 1,900, 1억 1,200, 1억 100, 그 다음에 9,170, 8,480까지 내려왔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샀어요. 자, 그래서 제가 글을 같이 읽어서 혼자 막 먼저 읽으면 못 따라옵니다. 각각 한 채씩 사기에는 너무 적어서 두 채씩 사서 총 6채를 샀다고 쳐볼게요. 원당주공도 2채, 그 다음에 구미도 2채, 칠곡군도 2채, 총 6채를 샀어요. 우와, 많이 샀다. 다주택자 6채. 자, 아까 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1억 4,700이니까 2채 사서 2억 9,4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얘는 한 채 사는데 4,800원에서 9,600만 원. 얘는 1억 4,500 당진 거 2채 사면은 2억 9천만 원. 시세죠. 시세를 다 더하면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6채를 사도 6억 8천만 원만 있으면 사요. 그렇죠. 전세를 주기 전이죠. 전세를 주면 투자금은 더 적게 되겠죠. 아까 우리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공짜도 있었고 막. 그래서 공시 가격을 알아보니까
자, 1억 4,700이었던 효동 힐링턴 플레이스는 8,740이고, 그다음에 구미했던 거는 2,530, 얘는 8,480 두 채씩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이 공시 가격이 될 거고요. 요거를 다 더하면은 3억 9,500이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공시 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공제에 다주택자는 얼마 빼준다 그랬죠? 6억 원을 빼주는 거예요, 6억. 6억이에요, 여기에. 6억 빼주니까 0. 종부세 안 내. 종부세 안 내. 6채 갖고 있는데요, 종부세 안 내. 네.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이렇게 했어요. 6억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 저의 명의로 공시 가격을 다 더해가면서 차곡차곡 쌓아서 6억이 안 되게끔. 네. 제가 10채를 갖고 있을 때도 10채가 딱 됐을 때도 종부세 안 냈어요. 네. 아무튼 안 내요. 아, 그럼 종부세 나 내는 거 궁금한데 채수를 늘려봐야 되겠다. 6채가 아니야. 곱하기 2배 더해 12채 한번 사볼까? 즉 4채씩 사는, 아이고 이런 거요. 즉 2채가 아니라 4채씩. 오유, 총 4채씩. 4채. 나는 1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12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얼마일까? 다 더해보니까요. 공시 가격이 다 이게 2배가 돼가지고 더하면은 7억 9천이 나와요. 12채 갖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하나보다도 싸요. 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뉴스에서는 서울에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예시로 나오다 보니까 세금이 되게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거든요. 나하고 관련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 보면서 겁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를 나한테 맞는 현재 상황을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해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지, 그냥 막연하게 뉴스 읽고 이런 것들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억을 공제를 해줄게요. 공제를 했더니 가표 세금 기준이 1억 9천이 나와요. 자, 1억 9천이 나오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1억 9천이에요. 세금, 가표가 세금이라 그래요. 세금 그 기준. 1억 9천이니까 3억 이하, 제일 첫 번째 구간. 그쵸, 3억 이하. 그러면은 나는 12주택자니까 3주택자 이상이잖아요. 그럼 세금 얼마 곱하냐면 1.2% 곱해요. 이 1.2%는 되게 센 거예요. 네. 즉,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얼마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 시세 5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 정도인 거예요. 네. 1.2.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과하게 내는 거죠. 나 지금 12채 갖고 있지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보다 가격이 싼 걸 갖고 있는데 세금은 5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 세금을 때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주택자를 압박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 큰일인가? 1.2%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려고 1억 9천에다가 1.2%는 0.012를 곱하면 되거든요. 곱하면은 세금이 228만 원이 나와요. 내가 12채를 사서 보유하는데 1년에 228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이 부담스러우면은 채수를 줄이시면 되는 거고, 얼마까지 줄이면 돼요? 아까 6채일 때 3억 9,200이니까 뭐 내가 봤을 때 8채, 9채 사면 6억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종부세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종부세는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만약에 12채를 사는데 결혼을 하신 분이다. 그럼 배우자하고 명의를 나누면은 6채는 내 거, 6채는 배우자 거 하면은 나 종부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낸다는 거죠. 또요. 이해되시나요? 종부세라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부자세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없는 세금이고요. 뭐 우리나라에만 만들어진 세금이고요. 네, 이것도 만들어지고 위헌의 소지가 되게 많아서 말들이 많았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튼 좀 그렇죠. 어쨌든 내라니까 뭐 말 들어야죠. 나라에서 내라는데 안 내고 우리는 탈세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를 낼 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집이 서울에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비싼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계산해봐가지고 명의를 나눠서라도 배우자가 계시겠죠. 보통 그런 경우 케이스는 아마도 그럼 배우자 명의로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채수를 나눠서 하면은 투자하는 데서 종부세하고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 때문에 투자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사실은 팩트는 그거다. 네, 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관심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알아보셨던 분은 그 아파트의 공시 가격을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럼 며칠 살면 나 세금 얼마 낼까? 종부세 내나 안 내나? 알아보시면은 아 내가 이걸 사고 투자를 하더라도 괜찮아.
안 괜찮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